그 조리복은 안 입어도 되고 다음 주까지 일단 조리복 안 입어도 되고 우선 다음 주에는 밑에서 하고 보딩칼 가지고 와봐도 돼요. 숫돌도 있으면 혹시 가져와봐요. 일본 요리 역사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은 일본 요리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 한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요리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 뭐 예를 들면 한국도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사찰 음식 같은 게 발전한 것처럼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요리들이 언제부터 발전이 됐고 또 뭐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서 이제 식자재 같은 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채소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시기 때 한국에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 요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본 지리나 기후나 역사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는 전공 이 일식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식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일본에서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 일본 식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꽤 오래 해요. 1년 정도? 뭐 1년 정도를 하는데 1시간 정도씩 매주 1시간 정도씩 1년 정도를 이거를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면은 나중에 내가 요리 전공자로서 일식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일본은 이런 나라야, 일본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따가 설명할 텐데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이런 거는 옛날에 뭐 포르투갈하고 이제 교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설탕이나 이런 빵 기술을 배우면서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본이 카스테라 같은 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일본도 뭐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지금 우리 이미지가 어떤지 어때요? 혹시 일본 이미지가? 독도가 지난 땅에 우기고 막 이런 거 있죠. 좀 그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4년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거는 뭐 기후나 이런 것도 도쿄에 살아서 그러는지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름에 비만이 오고 뭐 가을에 단풍도 여기저기 보이고 뭐 봄에 벚꽃도 피고 겨울에 눈은 잘 안 왔어요. 도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일본 전역으로 봤을 때는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할 거고 우선은 오늘 할 것들 일본의 지리, 기후에 따른 식문화에 대한 거 일본의 지리적 특징과 기후 식재료 특산품 각 지역 특징과 대표 식재료와 요리 그리고 최근에는 요 가스트로노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요리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양식적인 용어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접목이 될 수 있고 한국 요리에도 일본 요리에도 접목이 될 수 있고 중국 요리에도 다 접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좀 볼게요 오늘. 일본 지도예요. 일본 지도. 이거는 우리가 일본 지도 혹시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디? 네, 홋카이도. 맞아요. 그냥 막 말해도 돼요? 혹시 도쿄는 이 중에 어디 있을까요? 번호로. 20번? 20번이요? 여기요? 13번 12. 도쿄는 바다가 있어요. 13번. 오.
맞습니다. 13번. 몇 번이죠?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로 인해서 플러스 점수를. 도쿄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크게 큰 섬 네 개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쪽은 홋카이도, 이쪽은 이제 혼슈라고 해요. 혼슈인데, 혼슈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은 간사이, 이쪽은 이제 간토라고 불러요. 관서지방, 관동지방 이렇게 부르고, 후쿠오카 이런데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가깝고 비행값도 싸고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제주도랑 비슷한. 후쿠오카는 여기 큐슈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뭔가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이 느낌. 요거는 시코쿠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코쿠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생소한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우동 먹을 때 가장 마트에서 사기 좋은 우동 있죠. 사누키 우동이라고 하는. 네. 그 사누키 우동이 이쪽 카가와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우동으로 제일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큰 섬 4개, 위치적으로는 저렇게 되어 있다. 이 지도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단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3.5배 정도, 약 그 정도 커요. 우리나라, 북한 말고 우리나라만. 네. 크기도 그렇게 크고 인구도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우리는 지금 한 5,100에서 5,200 정도 되죠. 인구도 그렇게 돼 있고, 엄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는 러시아 사할린 지방이고,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북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는 어딘 줄 알아요? 대만이에요. 대만. 네. 그럼 대만 요 앞에까지가 일본 땅이에요. 엄청나게 길고 큰 나라죠. 땅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태평양을 맞닿고 있는 나라예요. 섬나라. 작은 섬부터 해서 6,8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고, 아까 얘기했던 주요 큰 섬 4개 정도, 뭐 여기에다가 뭐 오키나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길이가 약 3,000km.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해요. 일본 지리적인 특징. 우리나라는 산지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80%?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랑 더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한 70%가 산지예요.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 뭐 이런 거 어려운 말 잘 모르겠고, 그냥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을 경험해본 사람 있어요? 지진, 일본 가서 한 이틀째 되는 날 지진이 한 3점 몇 짜리가 도쿄에 있었어요. 근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이 교실에 우리가 다 같이 큰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난 그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환기구 있죠. 그 고깃집 가면 내려와 있는 환기구가 정말 이렇게 움직여요. 3점 몇만 돼도. 3점 몇만 돼도 이렇게 움직이고, 상당히 처음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와,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처음 지진을 겪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뭐 일본은 지진이 나면,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책상 밑에 이렇게 머리를 숨긴다거나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 그냥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3점 몇 짜리는 일상다반사예요. 언제 왔다 갔는지도 잘 왔네, 좀 있으면 끝나겠지. 그냥 그렇게 되게 일상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도쿄 근처의 바닷가에서 한 5점 몇 짜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집이 옥조 건물이었고 2층, 우리 집이 2층이었는데 저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내가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한창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일본에서 살았던 좀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뛰쳐나가진 않았는데 이게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는 한 5도 이상 그 정도 강도로 흔들렸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해요. 여기는 이렇게 도쿄도 보면 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바다가 있거든요. 뭐 그런 데에서는 좀 어업이 좀 쉽죠. 이렇게 파도의 영향이라든지 먼 바다를 안 나가도 애들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항을 펼쳐놨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느낌? 네.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에도마에가 이제 도쿄의 옛날 지명인데 그 앞에서 잡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초밥이 그때 거기서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만 같은 것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은 어떻게 보면 해안선이 단순하죠. 지금 우리나라 지도는 뭐 이렇게 아주 잘 있잖아요. 그렇죠? 동해 쪽은 이렇게 그냥 반듯하다가 포항 쪽에 이렇게 하면 살짝 꺾어지는데 서해 쪽은 복잡해요. 남해 쪽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작은 섬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근데 일본도 태평양 쪽 그러니까 일본 지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조금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 났을 때 그때도 그쪽 지역은 그래도 해안선이 상당히 매끈한 그런 해안선이고 그 이제 아래쪽이랑 반대쪽이랑 이 밑에 쪽 그쪽에 이제 작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고 해안선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산 후지산. 후지산은 3,000m 중반대 정도 산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준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후지산이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산들보다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몇 번 정도 될까 찾아봤더니 38번이었나? 35번이었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3,500m, 뭐 3,000m대 후지산인데 가장 높은 거는 8,000m대 산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후지산은 지금도 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도 분화할 수 있죠. 그 화산섬이고 여기는 나중에 한번 가봐요. 여름에 등산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관광 코스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자연 환경은 아까 봤듯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긴 나라이다 보니까 위쪽은 러시아라는 이미지라 우리는 어떻죠? 기후적으로, 온도적으로 러시아 어때요? 춥죠? 네. 그 홋카이도 쪽은 춥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반대로 밑에 같은 나라긴 한데 이 오키나와까지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부산보다도 살짝 좀 더 온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더 오키나와 쪽이라면
좀 덥다는 이미지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기후가 온도차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채소 같은 것들, 뭐 냉대 기후에서 나는 채소들도 있고 아열대에서 나는 무슨 채소나 과일들도 풍부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옛날이야 뭐 그 지역에서 난 것들을 먹고 살았겠지만은 뭐 지금처럼 뭐 유통 같은 게 너무 잘 되는 나라다 보니까 도쿄에서도 그런 다양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요리사들한테는 되게 좋은 나라고. 일본과 한국의 채소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죽순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으로 유통되는 죽순을 본 적이 있어요. 죽순 길이가 이만해요. 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때 무슨 이렇게 155mm 포탄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작을 때 수확을 해요. 근데 죽순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면 못 먹거든요. 아주 야들야들한 부분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일찍 수확하는 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좀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내리기 전에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기 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한 것 같고, 여기 계절 식재료 문화 발달, 계절 식재료들을 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가 뭐 냉이나 뭐 달래나 이런 봄나물들 먹죠. 봄동 비빔밥 요즘 많이 먹듯이 그런 식재료들을 그 계절에 난 슌이라는 말을 써줘요. 이게 이제 제철 식재료, 가장 맛있는 제철 식재료를 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요리의 기본적인 식재료들, 이걸로 뭐 다 표현이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채소나 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라고 하는 채소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긴 가지만 생각을 하죠. 뭐 산지에서야 작을 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란 가지들을 사서 먹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르나스라고 해서 완전히 자몽 정도 사이즈, 오렌지나 자몽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동그란 가지가 있어요. 되게 생소하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요리에다가 쓰다 보면은 좀 너무 긴 걸로만 하면 모양이 일상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못 주잖아요. 근데 뭐 가지 반을 잘라서 그 안을 파서 그거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살려가지고 그릇처럼 받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요리를 해서 같이 넣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요리가 좀 다양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도 쌀 농사를 많이 짓지만은 일본도 쌀 농사를 많이 져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우리가 2000쌀 하면은 되게 프리미엄, 한국에서는 되게 프리미엄 쌀이라고 생각하죠. 2000쌀의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브랜드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쌀이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은 10,000원 이하의 음식점을 가도 나오는 밥이 되게 밥만 먹어도 맛있다. 아니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이제 오니기리 같은 거를 사 먹었는데, 와, 일본은 삼각김밥 또 되게 맛있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 먹어봤어요. 일본 편의점 파는 삼각김밥.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일본을 가서 이게 좋은 시간대 말고 이제 호텔방 이제 돌아가기 전에 뭐 살짝 출출할 것 같을 때 그냥 오니기리 하나 사서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런 얘기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벤또, 도시락, 오니기리에 쓰는 쌀조차도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모적하는 데도 있지만은 일본은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더 센 쪽도 있다 보니까 이모작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산물, 참치, 연어, 성게, 장어, 고래 뭐 이런 것들 있죠. 고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래가 꽤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먹으려면 비싸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게 급식에서 나왔대요. 고래고기가.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고래를 많이 잡은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멸종 위기다 보니까는 좀 보호도 하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나요? 그 생선 기름, 그 강치 그래서 많이 일본 잡아갔다고 했어. 지난 수업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나왔었어요. 그 여러 가지 연료로 생선 기름이 되게 활용이 좋다 보니까요. 고래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와서 좀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미료. 대부분 뭐 간장 맛이나 미소, 소금 맛 여기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고추장이 들어가겠죠. 근데 뭐 고추장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요리에 이런 사케라고 적혀 있지만 사케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을 총칭하는 말이고 우리가 요리에 쓰는 거는 청주라는 거를 써요. 누구는 정종이라고도 하죠. 제사 때 쓰는 거. 정종은 그 일제시대 때 들어왔던 마사무네라고 하는 그런 사케를 만든 청주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뭐 그거를 통칭하는 명칭이 된 것처럼 그런 개념이고 여기 우리가 쓰는 사케라고 적혀 있는 거는 청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미림 써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맛이 어땠어요? 술맛. 네? 술 맛나요? 맛있어요? 아니에요? 미림은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단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조림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술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술인데 이거를 요리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단맛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본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료 중에 하나입니다. 미림. 일본에서도 롯데미림이 되게 유명해요. 우리가 쓰는 것도 롯데미림을 많이 쓰는데 일본에도 롯데가 있기 때문에 롯데미림이 있어요. 고추장. 일본에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안 쓰느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써요. 긴자에 되게 록산테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선배가 고추장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고추장인지 모를 정도로 처음 보는 비주얼. 봤더니 북한산이더라고요. 네, 길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뭐 홀그레인 머스타드 통같이. 네. 그래서 되게 생소했는데 뭔가 찐득함이 좀 달라요. 색깔도 좀 더 검은틱틱해요. 북한산. 네. 그런 것도 일본 요리사들도 어떤 맛의 포인트를 내줄 때 두반장 쓰듯이 고추장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간장하고 미소가 지역마다 다양하다는 정도로 있어요.
아주 진한 된장이 있어요. 팥조미소라는. 정말 그 향도 진하고 색도 진하고 거의 색깔이 갈색에 가까워요. 근데 그 반대로 사이큐미소라는 게 있어요. 짠맛보다는 단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색깔도 노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이큐는 뭐 디저트 같은 데도 많이 써주기는 해요. 그렇게 좀 다양하다. 위아래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다음 주 수업할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일본 요리는 이 육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치방다시라고 하는,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가스 우동 이런 메뉴 이렇게 레토르트 상품이나 이런 거 사서 먹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의 이제 기본이 되는 육수를 이제 이치방다시라고 하는데, 다시마에다가 이제 가스오부시 이렇게 섞어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스오부시 2도신산 나트륨이라는 거, 그리고 다시마 플루탄산 나트륨이라는 거, 그 두 가지의 감칠맛 성분이 뭐 1하고 1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합쳐졌을 때는 8배까지 맛이 증폭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소금하고 국간장, 이제 우스구찌라고 하는 간장 살짝만 넣어서 이렇게 하는 스이지라는 게 있어요. 스마시지로라는 말을 쓰는 그런 기본적인 국물이 있는데, 오차즈키 할 때 그거 딱 부어서 뭐 연어살 살짝 해서 그 국물을 가스오다시 소금하고 우스구찌만 살짝 넣은 거를 넣어서 오차즈키를 해 먹어도 그것만으로도 맛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 이런 다시마만 쓰는 거를 또 군부다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치방다시, 가스오다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멸치 육수를 또 니보시 다시라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멸치 육수. 이건 지금 훑고 지나가는 거라서 디테일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지역별로 대표 식재료와 요리들이에요. 홋카이도가 맨 위에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도 지금 킹크랩 같은 거 수입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가깝죠. 거기 자연스럽게 게가 들어가요. 요 게는 뭐 꽃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킹크랩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성게, 홋카이도산 성게는 일본 안에서도 최상급으로 쳐줍니다. 성게가 있고, 그리고 유제품은 낙농업이 발달됐어요.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자, 옥수수, 우리도 이런 애들은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죠. 강원도도 추울 때 엄청 춥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시재료들이 나온다라는 것과, 도쿄, 이제 혼슈를 간토와 간 사이로 나눠서, 도쿄 쪽은 코이구치, 이제 뭐 우리가 쓰는 기꼬망 간장, 기꼬망 들어본 적 있어요? 코이구치 그 간장 중에 유명한 회사가 기코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쿄 쪽은 그 간장, 그런 이제 코이구치 간장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색깔이 좀 진하고 염도는 국간장보다 이제 우스구치라는 것보다는 이제 낮아서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요리에 다양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에도마의 니기리스시라고 하는, 에도라는 거는 도쿄의 옛날 지명이에요. 서울이 옛날에 한양이었던 것처럼 그런 에도 그 시대에 시작됐던 그 초밥, 그런 문화가 되게 도쿄의 상징적인 음식이고,
오사카 교토 이제 간사이 지방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지역이 이곳이에요. 오사카 교토 나라. 네. 거기 왕이 살고 귀족이 살고 그러면은 좀 더 화려하고 다양한 그런 음식 문화가 더 발달됐겠죠. 그래서 일본 요리의 이런 가이세키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하이엔드 요리들인데 이 가이세키 요리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서민 음식이 발전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사카에도 왕 살다고 우리 백성들 안 사는 거 아니니까 서민 음식 중에는 타코야키랑 오코노미야키 같은 것들이 오사카를 대표하는 메뉴들입니다. 후쿠오카, 아까 큐슈 지방이었죠? 후쿠오카하고 이쪽 동네에는 하카타라는 지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쿠마모토, 백부, 온천, 유후인 들어본 적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여행을 가보세요. 꽤 좋은 곳이 많이 몰려있어요, 이쪽도. 큐슈 같은 경우에 따뜻한 그런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돼지고기 같은 돼지를 좀 많이 키우고 그런 요리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후쿠오카부터 해서 오키나와까지 보면은 여기도 돼지고기 요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후쿠오카는 이치란 라멘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치란 라멘 들어봤어요?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이치란 라멘이 본점이 후쿠오카에 있어요. 나카스라고 하는 그 후쿠오카 안에 있는 지역에 본점이 건물 하나가 다 있어요. 24시간이라서 여행 가면은 맨 마지막에 한번 가봐요.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 그런 것도 있고 모츠나베라고 하는 거는 소대창으로 좋아해요. 소대창. 우리나라도 곱창전골이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 약간 빨간 맛이 유명한데 여기는 간장 맛, 된장 맛. 좀 우리나라 거한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유명합니다. 모츠나베. 그리고 이제 멘타이코라고 하는 거는 명태의 알, 그러니까 명란. 네. 명란젓을 사용한 요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저염 메뉴를, 저염 명란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가공하는 곳이 이쪽에서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명란 요리들이 많이 있고, 카가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같이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지역. 네, 거기에서는 이제 일본 3대 우동 중에 하나인 사누키 우동이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까 지도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슈하고 큐슈, 근데 여기 혼슈에서 뭔가 떨어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다로 이렇게 딱 다 돼 있거든요. 그 혼슈와 요 시코쿠가 있는 이 섬의 요 사이 바다, 여기서 멸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동도 보면은 멸치 육수를 낸 우동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랑어라고 하는 가스. 한국에서 다랑어라고 하고 일본어로 가쏘라고 하는. 가쏘가 아까 가쏘부시 그 재료예요. 근데 이거는 사시미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조금 약간 그래도 사시미를 잘 먹는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사시미가 조금 붉은 살이나 이런 게 좀 비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조금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요 가스오타다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랑 일본,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하고 처음에 교역을 시작했을 때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생선이 가장 맛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손님들한테 그 귀한 생선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이제 생을 주니까 잘 못 먹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볏짚을 이렇게 벌써 태워서 가스오 겉면은 껍데기 붙은 상태로 태우고 이렇게 훈연하듯이 연기로 해서 어느 정도 살짝 익혀서 줬더니 엄청 맛있게 먹었다라고 일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맛이 조금 비린 맛이 있기 때문에 판박스 같은 경우에는 마늘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편마늘 먹는 것처럼 그렇게 썰어서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파랑 마늘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런 메뉴들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독립된 하나의 나라였어요. 류큐라는 왕국이었는데 류큐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문화도 그 중국에 뭐 이렇게 설날 보면 사자탈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연하고 그러죠. 폭죽 터뜨리고 류큐가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자탈 쓰고 뭐 이런 문화도 있고 근데 이 나라는 중국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고 또 일본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신접대 같은 거 이렇게 중국에서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메뉴들을 했는데 여기가 많이 이제 흔한 그래도 식재료가 돼지 이런 거다 보니까는 그래도 좋은 사람한테 대접하는 음식은 돼지 요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고야 참프루는 고야라고 해서 여주라고도 하는데 이게 되게 씁쓸한 맛이 강해요. 씁쓸한 맛이 강한데 이 돼지고기랑 계란이랑 뭐 부추 같은 거 넣어가지고 볶아줘요. 그래서 씁쓸한 맛이 나는 술안주로 좋아요. 기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나라도 한우가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물론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브랜딩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요 세 군데의 산지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가장 3대 소고기다 해서 이렇게 불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는 고베주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등급도 되게 다양해요. 최고 등급은 A5라고 해요. 우리는 뭐 투뿔 이게 뭐 최고 등급이죠. 네. 근데 얘네는 5개 등급으로 위로 나눈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마블링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근데 일본 그 와규라는 것도 보면은 마블링이 상당히 강해요. 마블링이 되게 촘촘하게 잘 박혀 있는 고기일수록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우동 아까 얘기했던 이 사누기도 있고 이거는 사가와라는 지역이고 이제 미즈사와라고 하는 아주 매끈한 이건 군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군마는 일본 도쿄 쪽에 또 가까워요. 그리고 이나니와 아키타는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중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는 이 이나니와인 것 같아요. 이나니와는 면을 건조해서 건축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숙성해서 바로 뽑아서 이 찬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면 싸는데 한 20몇 분 걸려요. 근데 우리가 먹는 면은 끓고 바로 넣으면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20몇 분 걸린다는 게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 20몇 분을
삶아서 차갑게 식혀서 냉동쳐서 판매하는 게 이제 우리가 먹는 흔한 우동면입니다. 네, 그렇게 이런 3대 우동도 있고, 그리고 참치도 오마산, 아오모리 쪽에는 이제 오마산 참치를 가장 선호하고 비싸게 가장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토우치 이제 오이타현에 있는 이거는 큐슈, 아까 얘기했듯이 백부라든지 뭐 그런 쪽이랑 그 시코쿠라고 할까, 약간 떠전한 것 같은 거기랑 큐슈 여기 만나는 요쪽 바다가 물살이 좀 세고, 그래서 애들이 활동량이 많아요. 생명력도 좀 강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등어라든지 전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프리미엄으로 많이 팔려요. 원래 파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요. 고등어 한 마리에 4만 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우니나 연어, 홋카이도 우니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이제 연어가 돌아오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남대천 이런 데가 연어가 폐교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홋카이도 쪽에. 그리고 오키나와는 흑사탕. 이런 게 유명해요. 뭐 다 그랬는데 가스트로노미 이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되게 복합적인 식문화예요. 하나 예를 들면은 흑백요리사에서 오수 안성재 셰프가 8강인가 올라간 사람들한테 도토리 국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도토리 국수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도토리는 참나무에서 나서 그거를 채취를 했고, 그래서 참숯을 가지고 태워서 그걸로 면을 볶고, 그리고 그 참나무 아래에서 나는 트러플을 가지고 위에다가 가니쉬로 얹어줬어요.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이 요리사들은 단순히 맛있다 없다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손님들에게 이런 요리사로서의 지식, 내가 왜 이 요리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미식 문화를 가스트로노미라고 하는 것 같고, 요거는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요리도 이런 역사나 지형적인 것들을 알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손님들을 안 보고 요리해 줄 수도 있지만 손님들에게 직접 응대를 하면서 메뉴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고급 음식일수록 그러고, 또 그런 면에서는 공부를 좀 전공 분야에서는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식은 지형적인 거는 일단 끝내고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2교시 때 다시 다른 걸로